자, 여러분. 자, 이번에 11월 9일 전국 연합학력평가 통합과학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너무 사실 이게 문제라고 하기엔 좀 힘들죠. 보시면 그림은 할로젠 원소 가에 대한 설명이 적힌 카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이거 원자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럼 사실 우리는 주기율표의 그 순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를 기만하는 문제죠. 그렇죠? 어렵지가 않은 문제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번호 9번을 통해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부터 C는 각각 세포막,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포 단원에서, 세포 소기관 단원에서는 세포 소기관의 모양, 그 다음에 특징 다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뭐겠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고요. 그 다음에 이게요, 동전같이 쌓여있는 그림이 나온다? 엽록체로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포막, 그 바깥에는 세포벽, 이게 지금 식물세포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세포벽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거 분류하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억, A는 미토콘드리아이다. 정답. 그 다음에 니은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역시나 정답이죠.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지금 예비 고1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1 내신에서 내신을 준비할 때 선생님들이 이걸 그대로 좀 차용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평가원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풀어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1, 즉 예비 고2 친구들이 보기보다 예비 고1 친구들이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카피할 거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은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는 두 가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뭐뭐와 뭐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었다. 일단 우리 헬륨 원자핵 구조를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 중에서 중성자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건 바로 양성자. 보기 기억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에서 뭐뭐가 서로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결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A 똑같아요. 그쵸? 양성자, 그치?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의 온도는 현재의 우주의 온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죠. 빅뱅이란 게 터진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밀도랑 온도는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의 온도 언젠데요? 기억이 초기 우주랑 지금 언제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주는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중이니까 온도는 떨어지기 나름이죠. 그쵸? 그러니까 현재의 우주의 온도보다 높다. 기억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은 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어디까지예요? 철까지예요. 철보다 더 무거운 애들은 그 이후에 있는 초신성 폭발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렇죠?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양성이죠. 생물 다양성 파트입니다. 그림은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비 고2 친구들은 이 부분이 여러분들 생명과학 1에서 나옵니다. 기억,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낮은 종보다 멸종될 확률이 낮죠. 생물 다양성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과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각의 다양성, 개개인의 각각의 다양성에서 특징들을 여러분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유전적 다양성과 가장 많이 나오는 특징이 이거예요.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멸종될 확률이 낮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지다. 그렇지. 이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 사막, 산림, 습지, 초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우리가 서식지와 관련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여러분들 4번. 역시나 어렵지가 않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그림은 열 효율이 0.25인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100줄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율 구하는 공식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데, 효율은 공급된 열에 W, 이걸로 여러분들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여러분 값을 주어지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Q1을 100으로 주어지고 있고 W가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0.25래잖아. 아우씨,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25죠. 진짜
5번까지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격량 문제 같은데요. 자, 보시면 야구장에 있는 푹신한 재질로 만들어진 펜스는 공을 잡기 위해 달리던 야구 선수가 곧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펜스와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선수를 다치지 않게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선수가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선수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줄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개를 좀 섞여 놓은 겁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길게 해서 무엇을 줄여준다. 그건 맞는 표현이야. 다만 충격량을 줄여주는 게 아닙니다. 충격량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받는 그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그다음에 니은 기억은 선수가 충돌할 때 선수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줄여준다. 맞습니다.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평균 힘 혹은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디귿 니은은 관성으로 설명된다라고 돼 있어요. 달리던 야구 선수가 곧바로 정지하죠. 그렇죠. 이게 뭐야? 관성이랑 관련돼 있는 거지.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4번. 역시나 여러분들 크게 문제가 되는 문제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6번에서. 그쵸?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죠. 다음은 튀르키예 부근에서 직권의 변화 문제 같은데요. 튀르키예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고 여러 차례 지진이 이어져 큰 피해가 일어났다. 판과 판이 만나는 이 지역은 과거에도 지진이 발생하였다라고 문제에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기억은 주로 판의 경계 부분에서 발생하였다라고 되는데 그렇죠. 지진 같은 경우는 경계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니은 A 지역에는 두 판이 어긋나는 경계가 있다라고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판의 움직임이 반대잖아.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존형 경계에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지진의 주된 에너지 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 당연하지. 그쵸?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여러분 발생되는 거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여러분 좀 건드려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화산이랑 지진은 여러분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다음은 감자즙을 이용한 효소 반응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자즙에 있는 효소는 다음 반응에서 촉매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산화수소수를 얘가 이제 감자즙에 있는 카탈레이즈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면 물과 산소로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시면 시험관 1과 2에 각각 3%의 과산화수소수 5ml를 넣는다. 1에는 A 1ml를, 2에는 B 1ml를 넣은 직후 일정한 시간 동안 1과 2에서 기포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한다. A와 B는 감자즙과 증류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기포가 발생하지 않음이 있고요. 기포가 발생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야? 결국은 효소가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겁니다. 감자즙에 있는 효소는 카탈레이스고 그 카탈레이스 효소가 있냐 없냐 당연히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준 게 여러분들 감자즙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준 건 여러분 뭐예요? 증류수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 다에서 분해된 과산화수소의 양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아니죠. 지금 여러분 어디가 많은 거야? 지금 여기서 기포가 발생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이 아니라 2에서. 그 다음에 니은 기억에는 산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건 우리를 놀리는 문제예요. 왜냐면 문제 봐봐. 뭐가 발생한다고 써놨어? 산소를 발생한다고 써놨고 기포면 당연히 뭐겠어요? 산소지.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정답이고 디귿 A에는 감자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A가 1에 들어간 거예요. 증류수지. 이게 감자즙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자, 보시면 여러분들 원소들의 주기성과 그 다음에 결합 파트가 섞여 있는 문제. 결합 파트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네요. 다음은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X와 Y는 이주기 원소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주기율표 정도는 머릿속에 좀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칠판에 굳이 안 쓴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쓰세요. 그쵸? 쓰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쵸? 문제를 맞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문제에서 X, Y는 여기에 있는 문제라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일단 결합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거는 배제해야 되죠. 왜냐? 18쪽은 여러분 뭐예요?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진해가 안정하니까 다른 애들이랑 결합 같은 건 안 한다고요. 그쵸? 그럼 네온 제끼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X는 금속이며 Y의 원자가 전자 수가 7이다. 그럼 이미 Y는 결정이 됐어. 뭐예요? Y는 플로린이라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쵸? Y는 플로린이라는 게 결정이 된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X는 금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 일단 이런 거 안 돼. 공유결합인데 얘는 그러면 전자껍질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1주기. 일단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보시면 하나는 그러니까 일단 금속과 비금속인 거니까 공유결합은 다 안 되는 거야. 공유결합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답은 무조건 1번, 3번, 5번에서 찾으셨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 원자가 전자가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원자가 전자의 7인 플로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 전자를 한 개를 받아서 1가 음이온이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1가 음이온이. 그러니까 2가 음이온 이딴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 이거 두 개 중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금속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된다 했어요?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져간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주기보다 앞에 주기, 그러니까 즉 2주기 금속이라면 1주기, 즉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져가는 거고 3주기 금속들이 어떻게 돼요? 2주기의 전자 배치, 2주기의 18쪽 전자 배치를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전자 껍질이 두 개가 있지만 전자를 하나를 잃어서 전자 껍질을 두 개를 가진 애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3주기 금속인 거예요. 즉 나트륨인 겁니다. 나트륨. 얘는 지금 나트륨인 거고 지금 얘가 리튬이 되는 거예요. 리튬은 전자가 3개인데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전자 한 개를 잃어서 전자를 두 개를 가지면서 일가양요. 그렇죠? 정답 1번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한 원소들의 여러분들 특징만 잘 알고 있었다면 금방 풀 수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철의 재련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화하는 단어인데요. 자, 보시면 코크스가 연소하여 일산화탄소를 생성한다. 원래 철의 재련 과정이 바로 산화철로 여러분 하는 그런 문제를, 그런 반응식을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처럼 가, 나처럼 스텝 1, 스텝 2로 쪼개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크스가 연소하여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는 경우가 첫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가 여기서 생성된 일산화탄소를 가지고 산화철을 재련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기 기억을 보시면 가에서 탄소는 산화된다. 그렇죠. 탄소는 산화되는 거 맞아요. 산소가 들러붙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산화철은 환원된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환원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전자이동이 일어난다. 지금 나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전자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10번의 정답은. 10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5번이다.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물의 평형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는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을 나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기억을 보시면 가의 바다에서 강수량과 증발량은 같다. 이거 물의 평형에서 여러분들 딱 지켜주셔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일단 물의 평형은 무조건 같은 거예요. 내려오는 물의 양이 그 양이 얼마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물의 양도 무조건 그거랑 똑같아야 돼. 다만 바다에서 올라가는 양과 바다에서 내린 양이 다르고 육지에서 내린 양과 육지에서 올라가는 양이 다른 거예요. 그쵸? 그 이유는 육지에서 흘러내린 물들 중에 일부가 어디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내려오는 양 96과 지금 284를 더한 거는 무조건 320과 60을 더한 거랑 같은 거다. 그것만 여러분들 지켜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딴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기억 같은 경우 뭐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해석하라는 건데 이거 안 보이시면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서 보세요. 284, 320 누가 봐도 다르잖아 숫자가.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야. 기억 같은 거. 그치? 아 이거 진짜 가까이서 멀리서 보고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가까이서 봐봐. 284, 320은 누가 봐도 이거 숫자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A의 예로는 자 A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인 겁니다. 그쵸? 얘네들의 여러분들 얘는 바람에 의한 해소 그렇지. 바람, 해수, 혼합 A 맞아요. 다만 여러분들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혹시나 예비고일 친구들이 있다면 이 내신을 풀 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화살표를 조심하십시오. 화살표를. 왜냐하면 지금은 이 하나의 화살표로 여러분들 양쪽 끝을 둘 다 지칭하고 있지만 이 화살표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기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보기에서 나오는 얘들이 그것에 맞는지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기역에 의한 암석의 침식은 자 기역 지금 물이 내려가면서 육지를 깎아내린다는 거잖아. 그치? 그거는 여러분 뭐야? 수권과 직권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지금 이거 디귿 맞아요. 정답 몇 번? 정답은 여러분들 4번입니다. 역시나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총평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전체적으로 너무 쉽습니다. 자 12번을 보시면 그림 가는 고생된 이후 해양 생물 과의 수 변화를 나는 암모나이트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대멸종 시기다. 역시나 여러분 지질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보자마자 얘가 어떤 화석인지를 여러분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걔가 어떤 시대의 화석인지까지 여러분들 연결 지어 주셔야 돼. 얘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암모나이트다라는 걸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어디예요? 중생대. 이걸 여러분 바로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사실 쉽다고 또 제가 이 11월 모의고사가 쉽다고 느낀 거는 너무 조건들을 많이 노출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원래 숨기시는 경우들이 일반 내신에서는 일반적인데 굉장히 친절하죠. 예, 굉장히 친절하게 시대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럼 보기를 볼게요. 자, 기억. 해양 생물 과의 수 감소 비율은 A식이요. 역시나 뭐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안 보여? 가까이서 봐요. 누가 더 여러분들 이거 깊이가 어떻게 돼? A가 더 많죠. 그치?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문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나?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쵸? 이런 게 여러분들 그 심화과학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2 때 배우는 그런 데서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딱 제대로 공부했으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의심하지 말고 딱 그 있는 그대로의 해석을 딱 하시면서 답을 고르세요. 이걸 지금 물어본 거잖아, 기억에서. 감소 비율은 A시기가 B시기보다 크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니은 나는 A시기에 멸종한 A는 지금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거잖아. 근데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때라고. 그러니까 중생대에서 신생대 때로 넘어가는 B때 감소. B때 없어지겠지, B때. 그 다음에 디귿 오존층은 B시기 이후가 아니라 여러분들 오존층은 여러분 언제 형성되는 거야? 고생대 때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치? 예, 틀렸어요. 정답 몇 번이야? 정답은 여러분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이에요. 13번. 역학 파트 문제인데. 자, 그림과 같이 동일한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B, C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한다. 수평 도달 거리는 C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항상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자유낙하 운동이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든 여기 단원에서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 여러분들 높이라고 했어요. 높이, 질량 있다는 게 상관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물어본다면 무조건 높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기에서 봅시다. 또 비슷한 걸 물어봤을 텐데. 자, 기억.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A의 운동 방향과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A는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중력의 힘도 어떻게 돼요? 힘도 지구 중심 방향 이쪽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억은 정답이고. 그 다음에 니은.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B가 A보다 이딴 게 틀린 거라고요. 항상 물어봐. 지금 고1 통합과학에서는 지금 이 보기, 니은 같은 거를 항상 물어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돼? A, B, C가 다 같은 높이에서 출발한다고요. 다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은 뭐야? 운동한 시간은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디귿. 물체인 수평 방향의 속력은 C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은 우리가 뭘로 캐치할 수 있어요? 이 거리로. 왜냐하면 수평 도달 거리 자체가 여러분들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뭐야? 핀이 꼽혀 있었네요. 자, 수평 방향으로 여기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체의 운동 시간을 곱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봐봐. 지금 비교한 게 뭐였어요? 물체에서 비교한 게 디귿에서 비교한 게 C랑 B를 비교했죠? C랑 B 어때?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뭐야? 이게 같은 거라고요. 지금 그죠? 이게 지금 같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B와 C를 비교했을 때 지금 B와 C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큽니까? C가 더 크죠? C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이 시간은 어때요? 둘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각각을 곱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게 크겠어? 당연히 이게 더 크겠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한 그 수치를 물어봤습니까?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다만 이 수평 방향으로의 속력만을 여러분들 대소관계로 비교하라는 거잖아. 누가 크다? C가 B보다 크다. 정답이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물리만 나오면 되게 약간 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 예, 물리가 뭐 계산 문제고 뭐 그렇기 때문에 막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잖아.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통합과학에서의 물리는 여러분들 크게 쫄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이에요. 다음은 자전거에 장착된 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전자기 유도, 전기 파트 같은데. 자전거의 바퀴를 회전시키면 발전기의 자석이 회전하여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뭐뭐 현상으로 전구에 불이 켜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전자기 유도에서 배웠던 건 그거죠. 자석이든 코일이든 둘 중에 하나는 움직여줘야 돼. 움직이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니은 자석이 회전하면 코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디귿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불이 들어오는 것까지 지금 보는 거잖아. 너무 어렵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 14번까지 약간 과장 보태서 진짜 5분 안에까지도 다 풀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어렵지가 않았던 문제고 5분도 문제를 다 천천히 읽는다는 전제하에 네,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표 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두 가지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중 물질 A와 B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단백질과 핵산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항상 이렇게 표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주어진 후보군을 나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단위체로 구성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고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특징은 둘 다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단백질만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구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두 개의 특징을 가지는 B가 단백질이 되는 거고 하나의 특징만을 가지는 A가 핵산이 되는 겁니다. 보기 기억. A는 핵산. 정답. 그 다음에 니은 B는 효소의 주성분. 자, 단백질 3대장이 항상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학에서 여러분 단백질 3대장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 했어요. 뭐뭐로? 효소, 항체, 호르몬. 그렇죠? 효소의 주성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와 B의 구성 원소에는 모두 탄소가 있다. 그렇죠. 정답. 그렇지.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여러분들 5번이다. 이지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표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물질, 가와 나의 해당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여러분들 HCl 수용액, 그 다음에 NaOH 수용액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산염기예요. 그쵸? 산염기라고.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전기전도성이 있는가? 빵꾸 뚫려있죠? 그쵸? 몰라지. 근데 탄산칼슘을 넣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가? 누구의 특징이에요? 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가가 여러분 뭐예요? HCl이고 얘는요. 얘도 얘는 NaOH. 그렇죠?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얘가 산이 얘랑 만났을 때 이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도 아셔야 돼. 이산화탄소잖아요. 그쵸? 이거가 어떤 기체인지도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자, 그럼 전기전도성 당연히 있죠. 여러분 산과 염기의 여러분 특징이 뭐였어요? 수용액에서 어땠습니까? 얘네들이 이온화가 돼가지고 둘 다 전기가 흐른다고 했었잖아. 그치?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럼 보기 기억을 봅시다. 자, 가는 NaOH다. 틀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0이다. 5다. 맞고. 그 다음에 BTB는 여러분들 색깔 좀 외워주셔야죠. BTB는. 이게 차례대로 뭐예요? 산, 중, 염. 이건 외워주셔야죠. 그쵸? 그러면 나는요. 지금 염기잖아. 뭐요?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어야 돼. 그치? 정답 몇 번? 정답은 여러분들 2번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다 어렵지 않대. 근데 진짜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 모의고사가. 자, 그림은 사람의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아데닌, 우라실, 그 다음에 타이민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것들 보시면 여러분들 어디야? 항상 거기서 많이 나와 있어요. 내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여러분들 스타일의 문제고 이 정보의 흐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DNA 두 가닥 중에서 RNA로 되는 거는 여러분 한 가닥입니다. 그러면 그 한 가닥이 어떤 가닥이 두 개 중에 어떤 가닥이 지금 이 RNA로 되는 것이냐 그것을 파악하셔야 돼. 그러면 보시면 자 구아닌과 구아닌 여기 얘와 상보적인 건 누구예요? 사이토신이에요. 그러니까 즉 바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닥 중에서 여러분 여기 밑에 가닥이 주연 가닥이라는 거예요. 주연 가닥이라는 거는 얘네를 베이스로 해서 이 RNA를 만드는 가닥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빈칸을 좀 채워볼까요?
지금 여기서 상보적인 가락은 없네요. 그쵸? 상보적인 거는 여러분 없는데, 지금 보시면, 보기 기억. 세포의 핵에는 DNA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의 핵에는 DNA가 있는 거 맞습니다. DNA도 있고, RNA도 있어요. 다만, RNA는 DNA에서 RNA로 전사가 된 다음에 빠져나와요. 네, 그래서 세포질에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타이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아데닌, 우라실, 타이민이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 잘 생각할 줄 아셔야겠죠. 그쵸? 누가? 지금 여기에서 우라신이라는 애는 DNA들은 가지지 못합니다. RNA만 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 지금 이 DNA는 기억과 니은, 기은과 기억, 기억과 니은은 가지고 있지만 디귿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 디귿이 우라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라실이라는 걸. 그러면 우라실과 상보적인 DNA 가다가 이거는 아데닌이 되고 그러면 기억이 타이민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타이민이다. 정답. 그 다음에 디귿 RNA 염기서열 한 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코돈이라는 것 자체가 RNA 염기서열 3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RNA 염기서열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이에요.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 되는 거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이에요. 문제를 제가 딱 이거 처음에 봤을 때 그나마 이게 조금 더 어렵나? 했는데 이것도 너무 쉬워. 왜?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농도가 같다라는 조건을 줬다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중요한 거는 H 플러스의 개수와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중요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에서 이게 지금 같은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즉 부피가 곧 개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바로 끝나는 거였어요. 자, 그럼 보실게요. 지금 HCl이 30ml가 있고요. NaOH가 10ml가 있을 때 지금 네모 2개와 세모 이렇게 1개가 있대. 그 다음에 20ml 2개와 20ml, 20ml를 했을 때 세모만 이렇게 2개가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농도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부피가 같은 조건에서는 여러분들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둘 다 반응하고 아무것도 안 나는 겁니다. 그렇죠? 농도가 같은 거기 때문에. 농도가 같은 조건에서 부피가 같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여기서 이런 조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섞어준다면 여기에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하나도 안 남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봐봐요. 세모랑 네모는 H 플러스 아니면 나트륨이래. 그러면 결정이 되죠. 세모는 뭡니까? 나트륨 이온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20ml라는 부피 안에는 뭐가 있다? Na 플러스 2개와 OH 마이너스 2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NaOH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똑같이 반응을 했을 테니까 HCl 20ml에는 H 플러스 2개와 Cl 마이너스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지금 없어진 상황이 지금 보기 나인 거죠. 그림에서 나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보기 기억. 네모는 나트륨이다. 아니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네모는 뭐예요, 여러분들? 나트륨이 아니라 세모가 나트륨이에요. 네모는 여러분들 H 플러스입니다. 그다음에 니은 가의 혼합용액은 산성이다. 지금 보시면 농도가 같기 때문에 곧 부피가 개수를 우리가 부피로 개수를 말할 수 있다 했죠. 그런데 지금 HCl이 30ml고 NaOH가 10ml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오케이. 둘이 반응하고 뭐가 남아요? HCl이 남겠지. 산성이다. 정답. 그다음에 디귿 생성된 물 분자 수네. 지금 어디가 많아요? 지금 당연히 여기가 많지. 그치? 부피가 1대1로 반응하니까 그러는 거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그치?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틀렸어요.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번. 이게 그 엘니뇨 라니냐 파트 문제죠. 그쵸?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대기 순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 엘니뇨와 그 다음에 평상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돼.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거의 끝에까지 원래 서태평양까지 못 가고 그 전에 상승이 일어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엘니뇨지. 너무 쉽죠? 이게 너무 쉬워요, 진짜. 자, 이렇게 평상시 엘니뇨가 됩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을 볼게요. 가는 엘니뇨이다. 그쵸? 왜 지금 제가 그림만 보자마자 이거 엘니뇨라 했어요? 엘니뇨가 여러분 발생하는 그 원인이 뭐야? 무역풍의 약화죠. 동에서 서쪽으로 부는 그 무역풍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어때요? 얘가 원래만큼 못 가고 그 전에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가고 그 전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기체의 상승이 올라가는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가는 엘니뇨다. 정답. 그다음에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걸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러면 애시당 쪽 여기서 이렇게 물이 간다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차가운 심해층에 있는 물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는 원래만큼 못 가니까 차가운 물이 조금밖에 안 올라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보기 니은에서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표층 수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 그렇죠. 여기가 더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서태평양을 물어봤어요.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은 강수량을 물어봤는데 강수량도 여러분 그때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론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 여기서 뜨거운 물이 여기까지 와. 그럼 뜨거운 물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돼? 증발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막 구름이 형성돼서 여기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요? 평상시에. 근데 지금 여기 엘니뇨 때는 여기까지 뜨거운 물이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오히려 비가 어디서 말해요? 동태평양 쪽에서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수량.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서태평양, 엘니뇨든 평상시든 서태평양을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태평양은 강수량이 어디? 가가 나보다 많다? 아니에요. 나가 더 많은 겁니다. 그렇죠? 평상시가 더 많은 거라고요.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이것도 뭐 어렵다. 계산 문제라서 막연히 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실전력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냐만 여러분들 알고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었다. 그림은 변전소에서 저항값이 같은 송전선 A, B를 통해 각각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변전소에서 A, B를 통해 송전하는 전력과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친절한 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각각의 송전 전력과 송전 전압 값을 주어졌어. 그러면 A부터 봅시다. A는 여기서 송전 전력을 P0만큼 줬는데 전압을 어떻게 되겠대요? EV0만큼 줬대. 그러면 이때 걸리는 전류를 이제 IA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잖아. 이걸 내가 2분의 1 I라고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요. B는 여기서 P0만큼의 전력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V0.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I 와 V 값을 곱해서 같은 P0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내가 이걸 해서 이걸 2분의 1 I로 뒀으니 이 IB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I라고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럼 끝났어요. 왠지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손실 전력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PA에서의 손실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식이 뭐예요? I 제곱 R이죠. I 제곱 우리가 몇으로 주기로 했어? 2분의 1 I에다가 제곱. 그다음에 저항은 여러분 어때요? 여기 나와 있죠. 저항 값이 같은. 그러니까 그냥 R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B는요. B에서의 손실 전력은 지금 우리가 I를 몇으로 줬어요? I 제곱에다가 R. 끝나는데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돼요? 4분의 1 I 제곱 R이 되고 이건 I 제곱 R이잖아.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4지. 끝났는데요? 총평 없습니다. 굉장히 쉬웠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1년 동안 끌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신 그 준비를 각 단원마다의 준비를 그냥 스무스하게만 했으면 못 풀 문제는 그냥 하나도 없었다. 어려운 문제 없었다. 네, 그게 지금 이번 모의고사의 총평입니다.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이 영상을 지금 이제 예비고1 친구들이 이제 보시게 된다면 이걸 베이스로 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좀 변형시키겠다 이런 걸 좀 느끼시면 되고 예비고2 친구들은 이거를 여러분들 푸시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고2 생활을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